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코스피가 3,300을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고용지표, 물가지표, FOMC 이어서 또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굉장히 그 강력한 발언을 우회적이긴 하지만 했는데요. 시장은 강합니다. 코스피 3,300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또 좋은 의견을 주실 분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박세진 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세진 부장님은 유한타증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지점장님이셨고요. 네. 제일 잘 나간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섭섭해하시니까 안 되고 리서치로 오셨다는 얘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유한타의 리서치가. 그나저나 역사적인 날 오셨습니다. 어쨌든 3,300을 돌파한 날인데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도 이렇게 안 밀리고 테이퍼링 우려 이런 걸 딛고 이렇게 슬금슬금 조금 3,300까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진짜 역사적인 날에 왔네요. 3,300포인트라는 지수 구간을 사실 목도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이 지수가 좀 확인이 될 거라고는 예상들 못 하셨을 거고, 사실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권에 근접해 가고 있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지만 사실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별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네. 이건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또 이제 외국계 자금들을 운용하는 운용사들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배경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3,300포인트라는 신고가를 좀 목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걱정거리들을 잔뜩 쌓아놨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소 구간이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는 5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반등을 우려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서 나중에 이게 빵 사 먹을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극단적인 걱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의 근간을 이뤄왔고 유동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죠. 그렇죠? 2020년 특히 작년 시장 하락의 가장 이제 주요한 기폭제가 됐었던 그 유동성의 관성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암초로 인해서 이 매파적 스탠스가 갑자기 득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유동성의 훼손을 사실 걱정하는 게 이 걱정거리의 끝단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번 지금 FOMC와 전체적인 연준 의장들의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이라든지 여전히 지금 국채금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시그널들은 사실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은 남아있는데 시장은 달린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코스피의 시가총액 구성 순위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간간히 시청자분들께서도 시가총액 순위를 1위부터 20위까지를 가끔씩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변화들이 좀 사실 시장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거기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부동의 1, 2위는 수년째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사에도 자주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를 두고 이제 70조 원의 시가총액 수준에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고 6위가 이제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뒤를 잇고 있고 현대차와 또 삼성 SDI, 셀트리온 이런 순으로 지금 10위권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2개가 3, 4위로 좀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가 각각 6위와 8위권 그리고 바이오가 7위와 10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더 강력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여기서 좀 꼽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가총액 구성을 보면 이 나스닥 지금
네. 색깔이 아주 강해졌거든요. 그러게요. 코스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가치주 논쟁이 많았지만 시총 순위로만 보면 사실은 성장과 기대를 먹은 주식들이 위쪽으로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전통적으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네.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제조업 비중이 높았었던 그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구성 비상 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압축판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런 그 업종 비율이 시가총액 상단에 상당히 지금 대거포진하는 현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지금 우리 시장이 예상외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 이거는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나스닥이 강세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부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시아 주요 증시국들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하고 먼저 신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을 좀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그렇고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고 오르고 떨어집니다. 1,400에서 사실은 올라올 때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오를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네. 회복 과정도 굉장히 빨랐고 지금도 뭐 주춤주춤 하면서 올라가고요. 최근 장에서 누가 돈 번 건지 모르겠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그렇고 다 까다로운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시장은 우려들을 하나씩 불식시켜 가면서 앞으로 한 발씩 가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의 전환, 실적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본격적인 선순환, 유동성이 확 빠지면서 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선순환과 상승의 속도는 느리겠지만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장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걱정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곡해해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우려가 없어진 건가? 혹은 이게 다시 이제 가치주가 달릴 이제 테이퍼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가? 이런 약간 이제 이분법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이제 그 투자 컨셉의 충돌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최근 시장이 일단은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그러니까 과거 수개월 전처럼 이제 시중 자금이 막대하게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과정들은 사실은 얼추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같이 가기 어려운 시장이라서 사실 양자택일의 그 선택이 무수하게 지금 반복되는 시장의 연속이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관성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해지는 거를 인정하자라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뭔가 이제 뭐 산업재를 필두로 한 중후장대 업종들 그리고 이제 가치주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좀 이 테이퍼링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저금리 상황이 좀 더 유지가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포트를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선택하는 게 지금 익숙해져 있거든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루는 성장주, 네. 하루는 가치주, 뭐 하루는 산업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맞물려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 보입니다만 분명히 이번에 악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 지수의 신고가 랠리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 시장의 실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중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봤을 때 이런 움직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최근 시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명확하게 살아있는 기준이 이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준 의장이 이제 2023년에는 그 두세 번의 테이퍼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네. 공교롭게도 움직였던 부분들이 그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시장에서 가늠할 때 그 10년물 그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 10년물 BEI 지수로 인플레이션의 그 강도를 가늠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갑자기 툭 꺾이게 되는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꺾였죠. 맞습니다. 맞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 그 급작스럽게 장중에 그 발언 이후에 꺾이게 됐고 거꾸로 나스닥 지수는 이제 하락세로 진행이 되다가 급반등을 했었던 예. 게 지난주 수요일 새벽의 일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살아있는 부분은 이 나스닥과 그러니까 성장주들과 이 인플레이션의 역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을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지수가 시장에서 꺾이는 쪽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데 중지를 이렇게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의 방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 테이퍼링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쩌면 내년에 더 급진적으로 더 과격하게 진행해야 될 테이퍼링이 오히려 지금 시장을 살살 달래듯이 혹은 네. 이제 잔잔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만들어주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가 오히려 더 큰 매를 맞을 부분을 잔잔하게 그 매파적 기조를 깔아놓고 네. 인플레이션을 크게 못 튀게 막는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사실 이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질수록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 우리 시장도 그렇고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왔거든요. 사실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은 사실 우리 시장에서 최근 며칠간의 흐름에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네.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시장은 매파적 기조 그리고 그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테이퍼링이 지금의 그 통화 정책의 급선회보다는 튀어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수위의 그 매파적 기조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반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엔데믹이라는 그 생소한 단어를 쓰면서 예.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그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7, 8월에 피크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연준의 의중과 다르게 7, 8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기조를 보일 경우에 지금까지 발표해왔던 연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할 의향이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이 그 다소 주춤해지면서 그 나스닥과 기술주가 반등한 그런 흐름들과 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인터뷰를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잔잔한 매파적 기조로 인플레이션을 지금 막는데 그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2013년과 같은 급격한 테이퍼링은 사실 시장에서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 기간적으로도 7월에서 8월까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의 피크 구간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사실 알고 있다, 선반영했다. 예. 그래서 7, 8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준 겁니다. 네. 이때까지는 어떤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와도 크게 놀랄 필요 없어요. 이 수치 때문에 연준이 그 정책 선회를 급격하게 바꿀 그 의향은 없으니까 7, 8월까지는 이런 연준의 잔잔한 인플레 파이팅을 바라봐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반응이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나스닥과 그 기술주들의 급반등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과 포트가 매우 유사해진 시가총액 상위 비중으로 봤을 때 그 코스피의 아시아 증시권에서의 가장 먼저의 신고가 탈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유한타증권의 박세진 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답을 다 들었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아시죠? 두 갈래 길, 가지 않은 길. 뭔가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될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그 갈림길의 두 갈래 길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그 결단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예.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가야 한다면 두 갈래 길이라고 한다면 나스닥과 비슷한 우리의 시총이 말해주는 성장주가 조금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정리를 받아들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들었다고 드렸고 파트 2에서는 이제 그런 그 기조하에 물론 사실 말씀하신 거에 또 변동성도 있을 수 있죠. 네, 노이즈도 그럼요. 있을 수 네. 있는데 결단을 해야 될 때니까 방향을 이제 중심을 잡자는 거고요. 그런 그 기준하에서 시장의 그 관심 종목들 섹터로 좀 몇 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시총 제일 1위에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답답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네.
근데 골드만삭스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였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기조대로라면 사실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도 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들, 그 빅테크들의 가장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부터 사실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들이 네.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최근 목도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진이 사실은 그 먼저 스타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두고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도 다가와간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사실 고민은 이거거든요. 네. 2분기하고 3분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전망했던 부분보다 막상 이제 6월에 그 2분기 실적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보니까 네. 예상치보다 지금 잘 나올 걸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11조 이상의 영업이익들을 전망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래는 10조 한 중반대, 그렇죠? 네네. 많이 보면 11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11조 중반대를 넘어갔네요. 네, 11조 4천억 네. 원 뭐 수준으로 그 수렴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사실 뭐 2분기에 생각보다 뭐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의 그 판가가 사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인을 하고 있어요. 그 디램 같은 경우가 이제 ASP 기준으로 15%,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가 이제 9% 평균 상승을 좀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만 지금 6조 원 중반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조 원 수준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22%, 그리고 YOY로는 그 40% 가까운 실적 증가가 좀 전망이 되는 수준이고, 이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만 생각을 해봤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이익 상승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도 이미 전망하는 데들이 15조 이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르고 있는 네. 하우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도 예상보다 좋고 3분기도 그 15조 원 수준이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거의 그 피크아웃하는 피크를 넘어가는 수준인데도 왜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되냐라는 네.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4분기의 걱정을 미리 땡겨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최근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들의 극심한 공급 부족이 사실 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MCU 기준으로는 자동차 생산 차질이 극심했다라는 것들 최근까지 뉴스로 많이 발표가 됐었고,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판매 부진보다도 이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이 오히려 제조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갤럭시 그 21의 그 FE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사실 출시를 지금 포기를 해야 되나 연기를 해야 되나라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제 전방위적인 그 IT 제품 판매량들이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총량이 줄어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4Q에 이제 악재 비슷하게 형성이 될 지금의 환경을 사실 2, 3분기의 실적은 좋지만 4분기 되면 얼마나 꺾어질지 몰라라는 걱정으로 좀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걱정도 사실은 이 공급 부족이 심화됐었던 2월과 3월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녹아 들어가 있었던 기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지금의 주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귀해지는 구간이 또 2분기와 3분기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이제 기저효과의 그 특수가 사라지는 게 3분기부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망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내주는 네. 그 대기업의 실적 상향치는 그 오히려 주가에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좀 끌어낼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서 들여다보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고요. 두 갈래 길 가운데 한 갈래 길을 결정해서 딱 들어갔더니 처음에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그 뒤에 가니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있고 또 사실 좀 변동성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고 오른 거에 대한 사실 좀 반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사실 모두의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 이럴 때 가끔씩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깨지지 않는 원칙을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시총 90조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네. 카카오가 거의 70조 원 수준으로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불문율로 여겨지는 게 시가총액 2위까지는요 실적 베이스로 절대치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탈환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성장성이라든지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성장 업종의 대표 주자로 튀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단까지 올라오는 종목들이 기대감으로는 10위권에 들어가고 5위, 6위 갈 수 있지만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 단계가 이제 3위까지라는 거죠. 네, 네. 2위는 한 번도 절대적인 이익치가 뒤집어지기 전에 기대감과 멀티플만 가지고서는 2위를 간다. 빼앗았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 캡이 90조 원 언저리 밑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사실 하이닉스가 크게 시가총액 상승이 더 진행이 돼서 룸이 더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예상 가능한 고점에 한 20% 정도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부터는 눈치 게임이 좀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의 파이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익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분기, 2분기에 영업이익 예상치가 2.6조예요. 2조 네. 6천억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고 카카오가 연결 기준으로 1,800억 수준, 네이버가 3,200억 수준입니다. 네. 차이 많이 나죠. 연간 실적으로 봐도 하이닉스는 1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연간 추정치, 카카오 8천억, 네이버 1조 3천억입니다. 네. 이게 뒤집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위까지는 탈환이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많은 시장 메이저 주체들의 어느 정도 예상 목표치 주가에 캡이 씌워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상장을 발표한 중국의 디디 출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밴드가 62억 불에서 67억 불. 네. 아니 나스닥 가면 밸류가 다시 페이스 밸류를 달리 받겠죠. 맞아요. 국내에 있으니까. 70조 원 수준으로 네.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 중에서도 네. 지금 예심 청구가 끝나고 공모가 형성이 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네. 3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우리가 신상정 산업의 극단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레벨이 과거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캡은 있겠지만 여기서 성장을 멈출 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결론 내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결론을 딱 내려주셨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굵직한 얘기로 선을 좀 시장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선을 좀 명확하게 그어주셨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박세진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